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머니톡. 오늘은 또 다시 신 교수님, 신일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부동산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경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오랜만에 일단 나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머니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게 됐고요. 이번 주는 경매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경매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월급장이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경매를 잘 받으면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반대 현상도 많으니까.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라는 거는 경매에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가장 기본이 이제 하자가 발생이 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겠죠. 근데 이 하자라는 것이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 하자라는 것은 이제 입지적인 하자죠. 위치가 안 좋은데 건축물이 지어진 거. 그래서 그 뭐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이제 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이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다른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의 하자가 또 있어요. 네, 건축물을 구성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건축물에도 이제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래서 잘 매각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상의 문제. 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채권자는 경매 신청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정도의 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다면 뭐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건 아마 그 4번째일 것 같아요. 뭐 은행에다 담보로 대출하고 아니면 사업하면서 뭔가 담보로 그렇죠. 금융권에다 대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채 쪽에다가 설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못 갚았을 때 이제 채권자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의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임의 경매거든요. 그 임의 경매는 뭐냐면 채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런 케이스? 예,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 됐는데 갚지를 않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채권 관계에서 형성된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전세 자금을 못 받았다든가 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든가 뭐 저당권을 신청을 했는데 못 했다든가 과거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죠. 네. 강제 경매는 뭐예요, 그러면?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세금과 관련돼서 그렇죠.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이제 경매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경매의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뭐 임의 경매가 됐든 뭐 강제 경매가 됐든 채권자가 야, 나 내 돈 받아야 되겠어 하고 이제 그 전에 아마 설정을 해놨었겠죠. 부동산 그렇죠. 등기에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디에다 해요? 네,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네. 그 이제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자, A와 B의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압류 신청을 해요. 그 압류를 하는 것은 이제 가압류하고 본압류가 있는데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본압류가 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짜가 우선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이 내가 소송 거는 동안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나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꼼짝하지 마라라고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 한 게 가압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원 소송을 갔더니 이제 그 압류 이제 본압류가 되겠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래서 이 가짜라는 게요. 가압류라는 게 가짜가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본 소송이 된 내 권리가 가압류하는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걸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이 되면은 경매계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하겠죠. 예, 현장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로 가서 그렇죠. 예,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권리관계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임차인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있는지, 이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는지, 후순위 권리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해서 또 이제 배당에 대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적인 절차에서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매 기입이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차 경매가 나왔을 때 네. 경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네. 최하 가격. 네, 최저 가격. 네, 최저 가격. 그 위쪽으로 이제 자기가 써서 이제 1순위가 되면 당첨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첫 번째 그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감정원에서 하죠. 감정평가사가, 예,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감정평가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하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비교사례법이라든가 수익환원법이라든가 이런 방법 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네.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는 낮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세는 좀 높고. 네.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는 이 가운데 중간쯤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까지는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 가격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에는 보통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정착물이 있잖아요. 그 정착물에 대한 계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는 것지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해요. 확인해서 이제 또 환원법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비교사례법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가격을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좀 높게 나오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아마 많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설정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요.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래요? 그 이제 거래 사례의 포인트를 잘못 찍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상권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정가가 턱없이 낮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건대에서도 이 건대 상권에서도 나왔었고요. 마곡지구에서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그러는 게 나왔는데 실제 감정가는 시세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뭐 90몇억 이렇게 하는데 감정 가격이 65억에 감정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대 입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낙찰 가격이 98억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정 가격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딱 이게 경매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제시하는 그 가격, 이 가격이면 싸다 비싸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현장 가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게 좀 합리적인 그 정도 가격에 받으면 이익이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차이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매매 가격이라든가 공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오차가 있는 경우는 없는데요. 상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차가 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그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하면 바로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찰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매력이 없다는 건가요? 매력이 없는 것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감정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또 떨어져야 되겠죠. 선순위 권리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데 최근 들어서 판결 보면 우리 국민 정서하고 굉장히 안 맞는 판결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게 법을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정도 기준에서 맞춰줘야 뒤에 부분은 없어질 것이고 앞에 부분은 살려줄 것이고 하는 것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압류, 압류. 이 2가지를 그냥 압류, 가압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채권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저당권은 개인들이 많이 하죠. 네. 그래서 1억을 빌려줬으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1억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근자를 얼마나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면 보통 1억 2천에서 1억 3천 20%에서 30% 더 그렇죠. 올려놓죠.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은 그거를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자를 못 냈다든가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이 1억이 돼 있는지 영원이 돼 있는지는 사실 그건 몰라요.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4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해놓은 거. 누군가가. 네. 그런 것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그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압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권리자들은 소멸되고요. 이 앞에 있는 권리자들은 조건에 따라서 소멸되는 게 있고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경매 기입 등기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온 물건을 이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딱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낙찰자로 소유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저러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의 거는 이전의 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등기를 받은 그 전에 이미 어떤 그렇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우리가 흔히 그 법에서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 권리를 취득함으로 해서 나한테 넘어오는 의무가 있게 되면은 그 의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1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앞에 얘기하셨듯이 뭐 금융권이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저당권들을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럼 제가 10억을 내고도 이 5억을 또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그게 아니고요. 자, 이게 뭐냐면 가압류, 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가등기 청구권, 그리고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저당권이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저당권이 선순위가 돼서 이 사람부터 기준해서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에 있는 것들은 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뭐 다른 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럼 걔가 또 기준이 돼갖고 소멸되고요. 이 앞전에 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순위인 거죠. 1순위가 되겠죠. 네, 이 사람이 또 소멸되는 이 앞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채권 배당을 해요. 그래서 배당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따지게 되고요. 배당 신청을 했으면 낙찰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 모자란 돈은 내가 낙찰자가 다시 돌려줘야 되지만 이 사람이 배당을 계산을 해봤더니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가 줄 돈은 없는 거죠. 이제 그건 또 계산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10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근데 1순위, 2순위, 3순위 앞에 어떤 채권자들이 네. 등기가 총 14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낸 그 10억 가지고 순서대로 10억까지를 갚겠죠. 예, 그런 갚아주겠죠. 갚아주는 게 있고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남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받기 전에는 내가 내는 돈 네. 이상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어떤 채권 관리가 있냐 없냐를 잘 분석을 해야 돼.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의 낙찰을 딱 받고 좋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3억짜리인데 10억 받고 좋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거 제하고 네. 어떤 권리에 의해서 채무가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경우 한 5억 살아있다. 네. 그럼 내가 5억을 주고 2억 손해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권리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경매를 받기 이전에 설정된 여러 가지 그 권리 법률적 그 등기에 부동산 등기에 뭔가 설정이 돼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내가 낸 돈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다 정리가 되냐? 그렇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 정리하고도 뭐가 남는 게 있냐? 그렇죠.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해서 소멸되는 것과 살아남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지금 딱 그렇게 정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경매가 그럼 이제 결국은 그 권리 분석을 하든 아니면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라는 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그 법원이 있어요. 경매법원이 있어요. 경매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냥 경매 정보 사이트 치면 다 나와요. 어디든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있기 2주 전 정보들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 공고를 내기 2주 전부터. 네. 오늘이 만약에 입찰 경매일이다 그러면 2주 전부터 정보를 오픈해요. 2주 전부터. 네. 근데 민간 정보들은 그 경매 진행하는 게 낙찰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죠. 그럼 2주 전서부터. 그 진행되는 그 기간 내내.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경매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예비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낙찰된 이후에도 계속 정보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유료를 유료죠. 뭐 비싼 데도 있고 뭐 저렴한 데도 있고요. 그럼 그런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죠. 경매 뭐 굿옥션도 있고 태인 뭐 지지 옥션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무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대부분 이제 비용이 좀 비싼 데 같은 경우는 미리 현장 분석을 해놓고 권리 분석이라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해놔져 있어요. 근데 법원은 이제 그런 걸 안 해주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경매 정보는 2주 전에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리 분석, 이러한 게 얼마가 걸려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 정보들을 또 이렇게 좀 대신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뭐 가입비를 내는 거야? 아니면 건당? 아니요, 가입비. 대부분 이제 가입비에서 서울 수도권 해갖고 뭐 대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전국적으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건 뭐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의지가 경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 나머지 의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수월하게 앉아서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앉아서 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고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그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것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구나를 알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또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 갖고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권리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거죠. 근데 현장 갔을 때는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반드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해서 알고 경매라는 게 뭔지를 알고 가서 하시면 이제 이 위험성을 줄여 나가는 거죠. 일단 그 경매란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일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좋죠. 네.